조 달러를 퍼줬습니다. 도로를 깔아줬고 항구를 지어줬고 철도를 놓아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듣기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돈도 빌려주겠다, 기술도 대주겠다, 길도 내주겠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나라들이 하나둘씩 휘청이더니 결국은 통째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돈을 빌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밥줄까지 통째로 잡힌 겁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2013년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에서 연설 하나를 합니다. 실크로드를 부활시키겠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도로와 철도와 항구로 전부 연결하겠다. 육지로 하나, 바다로 하나. 그래서 이름도 1대1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길만 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이 돈까지 빌려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도로 짓고 싶은데 돈 없지, 우리가 빌려줄게. 항구 짓고 싶은데 기술 없지, 우리가 해줄게. 정말 달콤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5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75%, 세계 GDP의 절반이 이 프로젝트 위에 올라탄 겁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 그렇게 거대한 판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돈은 절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자율부터 달랐습니다. 보통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빌리면 이자율이 1%에서 2%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내민 조건은 6%, 높으면 7%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사는 중국 기업이 합니다. 노동자도 중국에서 데려옵니다. 현지 고용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돈은 그 나라가 빌리는데 일자리는 그 나라에 안 생깁니다. 겉으론 개발 지원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빠져나가고 남는 건 빚뿐인 구조였던 겁니다. 이 구조의 첫 번째 대표적인 희생양이 스리랑카였습니다.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나라. 중국이 다가왔습니다. 남쪽에 항구 하나 지어주겠다. 한반토타입니다. 무려 14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항구만 생기면 물류 허브가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2010년 항구가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배가 안 옵니다. 1년에 들어오는 배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수익은 안 나는데 적자는 쌓였습니다.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2017년 한반토타 항구 지분 80%를 중국 국영기업에 매각합니다. 거기다 운영권까지 99년 넘겼습니다. 99년이면 사실상 뺏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뒤 2022년 스리랑카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나라가 부도난 겁니다. 항구 하나로 시작했는데 나라 전체가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 스리랑카는 그래도 항구 하나였습니다. 다음 나라는 아예 나라 전체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파키스탄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제안한 건 항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관통하는 경제회랑 전체였습니다. 이름도 거창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시펙, 고속도로, 송유관, 발전소, 항구까지 전부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투입된 금액이 690억 달러, 한화로 약 90조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듣는 순간 와, 이건 나라가 확 바뀌겠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카라치에서 라오르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미완성이었습니다. 카라치에서 페샤와르까지 철도 현대화 사업은 중국이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중단됐습니다. 과다르 항구는 완공됐지만 운영은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민에게 돌아간 건 기대했던 번영이 아니라 빚뿐이었습니다. 핵무기는 있는데 밥은 없는 나라.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빌려주는 돈이 결국 중국 빚 갚는 데 쓰일 거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구를 뺏기고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겉으론 경제 협력이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목줄이 채워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에서는 항구도 아닙니다. 전기였습니다. 나라 전체 전력의 90% 통제권이 넘어간 겁니다. 라오스입니다. 인구 750만 명,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죠. 중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속철도를 놓아주겠다. 중국 국경에서 수도 비엔티안까지 422km,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게 이건 정말 꿈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바다가 없으니 물류가 막혀 있었고 철도만 생기면 중국을 통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총 사업비는 59억 달러, 라오스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의 70%를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빌렸습니다. 2021년 12월 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개통 이후였습니다. 탈 사람이 없습니다. 라오스에는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으로 실어보낼 만한 수출품이 농산물 몇 가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중국산 저가 공산품은 이 철도를 타고 라오스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철도가 라오스를 살린 게 아니라 중국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발전의 상징이어야 할 철도가 오히려 라오스 경제를 더 약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빚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익은 없는데 갚아야 할 돈은 계속 쌓입니다. 결국 라오스 정부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라오스는 자국 전력망의 90% 통제권을 중국에 넘깁니다. 전기를 뺏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부분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손이 중국으로 바뀐 겁니다. 불을 켜고 끄는 권한이 더 이상 라오스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잠깐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철도 놓아줄게, 근대화 시켜줄게. 일제강점기 때도 비슷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말은 발전이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였습니다. 라오스는 작은 나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2억 7천만의 인도네시아도 당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인도네시아. 중국이 내민 카드는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였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140km, 3시간 걸리던 거리를 30분으로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기술도 자본도 전부 가져왔습니다. 2023년 10월 우시라는 이름으로 개통됐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했습니다. 정말 멋진 미래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늘 개통식 뒤에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2023년 10월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 우시가 화려하게 개통됐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140km, 3시간 걸리던 거리를 30분으로 줄여준다는 이야기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개통식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그 뒤에 남는 숫자였습니다. 1년도 안 돼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순손실 4조 1,500억 루피아, 한화로 약 3,561억 원입니다. 그것도 애초 예상했던 적자보다 30% 더 큰 규모였습니다. 겉은 번쩍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선 길이가 140km밖에 안 되니 탈 사람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기대한 만큼 수요가 안 나왔고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 중국과 부채 구조 조정 협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태국도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협상을 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중국의 빚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주 루이 연구소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중국이 동남아에 약속한 인프라 사업 가운데 완료된 건 겨우 35%입니다. 일본은 64%, 아시아개발은행은 53%인데 중국만 유독 낮았습니다. 이건 그냥 수치 차이가 아닙니다. 약속은 크게 했는데 완성은 못하고 빚만 남긴 겁니다. 정말 무서운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처음엔 개발 지원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완성되지 않은 공사와 갚아야 할 채무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중국 돈을 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말은 쉬운데 현실에서는 그 유혹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더 노골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로를 깔아줬습니다. 대신 공항을 가져갔고 방송국을 가져갔고 군대까지 주둔시켰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면 경제협력이라는 말이 너무 순진하게 들립니다. 먼저 잠비아를 봐야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내륙국가, 구리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구리만 판다고 나라가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도로도 필요하고 발전소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 틈으로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지어주겠다고요. 잠비아의 대외 공적 채무는 173억 달러.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 진 빚입니다. 그리고 2020년 잠비아는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첫 번째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빚을 갚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어떻게 나왔느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더 빌려줬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빚을 더 준 겁니다. 정말 무한 루프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잠비아에서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ZMBC입니다. 이 방송국의 디지털 전환을 중국 기업 탑스타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탑스타의 중국 측 지분이 60%입니다. 이 말은 뭐냐? 잠비아 정부가 자국 공영방송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방송 주권이 흔들린 겁니다. 심지어 수신료를 올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중국에 빌린 융자를 갚는 데 쓰였습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가 결국 중국 빚 갚는 돈이 된 겁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방송을 보는 국민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 빚을 갚는 구조 안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지부티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끝 홍해 입구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3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위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길목,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입니다. 미국도 여기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위치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인프라 사업을 제안했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부티의 중국 부채는 GDP 대비 91%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거의 전부를 중국에 빚진 셈입니다. 그리고 2017년 중국은 지부티의 첫 번째 해외 군사기지를 세웁니다. 미군 기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군대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경제협력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점령입니까?
총칼 대신 돈으로 들어왔을 뿐 결과는 통제에 훨씬 가까웠던 겁니다. 케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 중국이 제안한 건 몬바사 항구에서 수도 나이로비까지 이어지는 철도였습니다. 표준계 철도, 줄여서 SGR, 사업비는 38억 달러, 케냐 독립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2017년에 완공됐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철도만 놓이면 물류가 살아나고 경제가 뛰어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화물 수송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케냐의 중국 부채는 74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철도의 담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몬바사 항구였습니다. 케냐 최대 항구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항구가 넘어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의 판박이었습니다. 케냐 국민이 분노했고 결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담보조항은 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빚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목에 걸린 밧줄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인도양 한가운데 천국 같은 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몰디브입니다. 중국의 섬 전략에 넘어갈 뻔했던 나라죠. 몰디브는 1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인구는 50만 명, 관광이 사실상 전부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리를 놓아주겠다, 공항을 확장해주겠다, 항만을 현대화해주겠다. 정말 듣기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덥석 물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밀려 들어왔고 GDP 대비 부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정권이 바뀌면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신임 재무장관 이브라임 아미르가 계약서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터무니없다. 사업 곳곳에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 실제 공사비보다 계약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빚, 그리고 중국에 종속된 경제 구조뿐이었습니다. 50만 명짜리 섬나라가 빚에 짓눌려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케냐, 몰디브, 대륙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도 똑같습니다.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금리 차관입니다. 세계은행은 1%에서 2%인데 중국은 6%에서 7%를 물립니다. 둘째, 공사는 중국 기업이 하고 노동자도 중국에서 데려옵니다. 현지 경제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셋째, 수익성 검토가 허술합니다. 배가 안 올 항구를 짓고 사람이 안 탈 철도를 놓습니다. 넷째, 빚을 못 갚으면 인프라를 접수합니다. 항구, 철도, 전력망, 공항까지 전부 중국 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빌려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뺏기 위한 설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나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던 구조에서 오히려 먼저 손을 빼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꽤 상징적입니다. 왜냐면 처음 1대1로가 등장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나라들이 이걸 미래의 길이라고 봤습니다. 중국이 돈을 뿌리고 길을 깔고 항구를 짓고 철도를 놓으면 세계가 중국 중심으로 다시 재편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도움의 손이 아니라 한번 잡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손이었다는 걸요. 2023년 이탈리아가 1대1로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기칠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했던 나라였는데 가장 먼저 빠져나간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투자 대비 실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창한 구호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말 브라질도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공식 참여 대신 양자관계만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완전히 정면 충돌은 피하되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필리핀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50억 달러를 빌려 철도 3개 노선을 짓기로 했는데 남중국해 갈등이 터지자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경제 협력이어도 하지만 실제로는 안보와 주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더는 무시하지 않은 겁니다. 한 해에만 터키, 케냐를 포함해 19개국이 1대1로 참여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결국 그 손에 목줄이 채워졌다는 걸 뒤늦게 알아버린 겁니다. 이 나라들이 원했던 건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로 하나, 항구 하나, 철도 하나,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나라 좀 일으켜보겠다고 내민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았을 뿐인데 경제가 흔들리고 주권이 흔들리고 결국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신식민지 정책이다. 정말 날카로운 말입니다. 21세기 버전의 식민지, 총칼 대신 돈으로 들어왔고 군함 대신 철도로 들어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듣고 나면 섬뜩합니다.
방식만 바뀌었지 구조는 너무 낯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판을 깔아놓은 중국도 정작 자기 발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 달러를 뿌렸습니다. 150개국에 돈을 퍼줬습니다. 세계를 손에 넣겠다는 계산이었겠죠. 미국이 달러와 군사력으로 세계를 쥐었다면 중국은 인프라와 부채로 세계를 묶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돈으로 세계 질서를 다시 짜보겠다는 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 돈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빌려준 나라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국 장부에는 부실 채권만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스리랑카는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잠비아도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라오스는 현금 대신 전력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IMF 신세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이 회수되지 않으면 그건 곧바로 중국 금융 시스템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호주 로위 연구소가 발표한 숫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75개국이 중국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약 22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수출입은행과 국가개발은행 장부에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고 있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스스로에게도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동남아만 봐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중국이 약속한 인프라 사업 가운데 완료된 건 35%뿐입니다. 나머지 65%는 중단되거나 미완 상태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47억 달러가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약속은 했는데 프로젝트도 끝내지 못했고 돈도 제대로 못 받은 셈입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참여국의 휘청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물이 세계를 묶으려 했는데 정작 그 그물 자체가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꿈꿨던 그림은 분명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 미국이 만든 질서에 맞서는 또 다른 축.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물에 걸린 나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자신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19개국이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빠지고 브라질이 거리를 두고 필리핀이 프로젝트를 접었습니다. 정말 이쯤 되면 중국의 야망이 오히려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너무 크게 벌렸고 너무 많은 돈을 뿌렸고 너무 많은 나라를 한꺼번에 묶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는 구호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빚은 결국 누군가 갚아야 하고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은 결국 누군가에게 독이 됩니다. 그 독이 이제 중국 자신에게도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이 줄줄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립니다. 신흥국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면 원화 환율도 요동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 볼 때 느끼는 물가, 주유소에서 체감하는 가격, 그런 데까지 이미 연결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들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지갑하고도 이어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국 수출의 2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이 숫자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중국이 휘청거리면 한국 공장이 멈춥니다. 한국 공장이 멈추면 결국 여러분 월급이 위험해집니다. 1대1로가 무너지는 문제는 아프리카 어딘가, 동남아 어디쯤에서 벌어지는 먼 나라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건 여러분 통장하고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경제라는 건 그렇게 돌아갑니다. 바다 건너에서 난 균열이 결국 우리 밥줄까지 흔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메랑은 지금 중국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50개국의 조 달러를 뿌려 세계를 손에 넣으려 했던 중국. 그 거대한 꿈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길을 놓으면 세상을 묶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길 위에 빚과 반발과 부실 채권이 쌓였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은 빠져나가고 있고 쥐고 있다고 믿었던 질서는 손가락 사이로 새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후폭풍은 앞으로 더 넓게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전 세계로 흩어질 겁니다. 우리 지갑까지, 우리 삶까지 흔들면서 말입니다.